차가운 금속 소리가 들렸습니다. 끼익, 드드득. 의사 선생님이 반지 절단기를 제 손가락에 대고 계셨어요. 제 손가락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반지 때문이었어요. 70년 동안 낀 반지. 단 한 번도 빼본 적 없는 반지 때문에 손가락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거 안 자르면 손가락을 잘라야 한다고 했어요. 손주 민지도 제발 반지 좀 자르자고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거 빼면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88살 할머니가 병원 응급실에서 고집을 부리고 있었던 겁니다. 민지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그냥 반지 아니냐고.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그냥 반지가 아니라고. 70년 전에 한 약속이라고. 사실 이 모든 일은 3일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제 이름은 박영희. 올해 88입니다. 서울 작은 연립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손주 민지가 일주일에 3번 들러서 밥 챙겨주고 병원 데려가주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제 외동딸 수진이가 낳은 딸이에요. 수진이는 5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민지가 저를 돌봐주고 있었어요. 3일 전 민지가 왔을 때 제 오른손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손가락이 퉁퉁 부어 있었거든요. 반지가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날 지경이었어요. 민지는 병원 가자고 했지만 저는 거부했습니다. 병원 가면 반지 빼라고 할 게 뻔했으니까요. 이 반지를 처음 낀 건 1950년 6월 23일이었습니다. 제가 21살 때였어요. 결혼한 지 딱 3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남편 이철수, 25살, 평양 사범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우리는 중매로 만났지만 서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날 아침 철수 씨가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안에는 가느다란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이것밖에 못 샀다며 미안해 하시던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예쁘다고 했어요. 철수 씨가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시면서 약속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절대 빼지 말라고, 평생. 왜냐고 물으니 이걸 끼고 있으면 내가 널 찾을 수 있다고, 어디 있어도 찾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평생 안 뺄게요.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틀 후 전쟁이 났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아침, 철수 씨가 저를 깨우며 소리쳤어요. 전쟁이 났다고, 피난 가야 한다고. 밖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옷까지 몇 개를 보따리에 넣었어요. 철수 씨가 제 손을 잡고 거리로 뛰어나갔습니다. 거리는 아수라장이었어요. 사람들이 남쪽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평양역으로 달렸습니다. 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기차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기차에 올라타려 했는데 철수 씨가 제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나는 못 간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안 가신대요. 여기가 고향이라고, 늙어서 어디 가냐고 하신답니다. 그럼 저도 남겠다고 했더니 철수 씨가 저를 기차에 밀어 넣으셨습니다. 너는 가야 한다고, 젊으니까 가야 한다고. 철수 씨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제 약지의 반지를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절대 빼지 말라고. 이거 끼고 있으면 내가 널 찾을 수 있다고. 꼭 찾아가겠다고. 저는 같이 가자고 울면서 매달렸지만 철수 씨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부모님을 버릴 수 없다고. 기차가 출발하려 했습니다. 철수 씨가 소리쳤어요. 약속하라고. 이 반지 절대 빼지 않는다고. 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약속한다고. 기다리겠다고.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플랫폼에 서서 손을 흔드는 철수 씨.
점점 멀어지는 그 모습.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부산까지 왔습니다. 피난민 수용소에서 살았어요. 매일 밤 반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철수 씨는 언제 오실까?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지만 철수 씨는 오지 않으셨어요. 수용소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 잊으라고, 이제 안 올 거라고.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고. 그 사람 아마 죽었을 거라고. 저는 소리쳤어요. 안 죽었다고. 이 반지 보라고. 이거 끼고 있으면 저를 찾을 수 있다고 했다고.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었어요. 철수 씨는 꼭 올 거라고. 10년이 지났습니다. 1960년. 저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와서 공장에서 일했어요. 하루 12시간 미싱을 돌렸습니다. 손가락이 부르텄지만 반지는 빼지 않았습니다. 공장 언니가 중매를 권했어요. 괜찮은 남자가 있다고, 장사도 하고 돈도 있다고.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 기다리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언니는 고개를 저으며 갔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포기하라고 했지만 저는 약속했거든요. 평생 기다린다고. 20년이 지났습니다. 1970년. 저는 41살이 됐습니다. 여전히 혼자였어요. 주변 사람들은 저를 미친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남편도 없는 게 무슨 반지를 그렇게 끼고 다니냐고, 정신병 아니냐고 수군댔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30년이 지났습니다. 1980년. 51살. 저는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딸 수진이를 입양했어요.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워서였습니다. 7살 수진이가 제 반지를 보며 물었어요. 이게 뭐냐고? 약속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누구랑 한 약속이냐고 물으니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더 묻지 않았어요. 5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71살. 반지는 여전히 제 손가락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손가락이 조금씩 부기 시작한 겁니다. 수진이가 반지 좀 빼라고 했어요. 손가락 부었다고, 병원 가야 한다고. 저는 거절했습니다. 괜찮다고. 수진이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제가 이 반지를 못 빼는지. 저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70년이 지났습니다. 2024년. 88살. 손가락은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민지가 억지로 저를 병원에 데려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하다고. 반지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자르지 않으면 손가락을 잘라야 한다고. 저는 말했어요. 손가락 잘라도 괜찮으니 반지는 안 된다고. 의사와 민지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저 할머니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냐는 눈빛이었어요. 민지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그냥 반지 아니냐고.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그냥 반지가 아니라고. 70년 전에 한 약속이라고. 의사는 결국 반지 절단기를 가져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자를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차가운 금속이 반지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철수 씨 미안해요. 약속 못 지켰어요. 하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반지가 탁 하고 반으로 갈라졌어요. 그 순간 우리는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반지 안쪽에 뭔가 새겨져 있었거든요. 미세한 글씨로. 민지가 반으로 갈라진 반지를 들여다보더니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여기 주소가 새겨져 있다고요. 의사 선생님이 돋보기를 가져왔습니다.
민지가 돋보기로 들여다보더니 읽기 시작했어요. 서울 중구을지로 생가 7-2번지, 그리고 1951년 3월 15일이라고.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1951년 3월 15일, 전쟁이 난 지 9개월 후였습니다. 제 머릿속에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951년 3월, 부산 피난민 수용소에서의 일이었어요. 어느 날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이철수 씨, 아내분이 계시냐고 물었어요. 저는 뛰어갔습니다. 철수 씨가 드디어 오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 남자는 철수 씨가 아니었어요. 철수 씨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종이 쪽지를 꺼냈어요. 철수 씨가 이걸 전하라고 했다면서요.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희야, 나는 아직 평양에 있다. 부모님이 움직이지 못하신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꼭 찾아갈게. 그럼 철수 씨는 살아계시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쪽으로 오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전쟁 중이라고. 저는 그래도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도 계속 기다렸어요. 하지만 철수 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이 주소 찾아가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을지로 세버가 7-2번지를 찾아가 보자고. 저는 두려웠습니다. 70년이 지났는데 거기 가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제가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이 있을지도요. 하지만 민지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가보자고, 같이 가보자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보자. 다음 날 우리는 을지로로 향했습니다. 민지가 휠체어를 밀어주었어요. 제 손가락은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을지로 생가 72번지. 그곳에는 낡은 3층짜리 연립주택이 서 있었습니다. 건물은 낡았지만 여전히 서 있었어요. 70년이 지났는데도요. 우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복도는 어두웠어요. 옆방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누구 찾느냐고 물으시길래 1951년에 여기 살던 사람을 찾는다고 했어요. 그 할머니는 1960년부터 여기 살았는데 그전 일은 잘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옆동 이보 이후에 김할머니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여기 40년 넘게 사셨으니 아실 수도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급히 옆동 202호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8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1951년에 이 근처에 살던 사람을 찾는다고 했더니 잠시 생각하시더군요. 그러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72번지에 1950년대에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이 잠깐 살았던 것 같다고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이요? 네, 전쟁 때 말이에요. 한 두어 달 살다가 다시 어디론가 갔다고 하셨습니다. 남자였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하셨어요. 젊은 남자, 20대 중반쯤. 이름이 혹시 이철수였냐고 물었더니 김할머니가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어떻게 아냐고, 맞다고, 이철수 그 이름이었다고 하셨어요.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민지가 저를 붙잡았어요. 김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1951년 초에 왔었다고요. 북에서 몰래 내려왔다고 하던데 참 불쌍했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부산에 전화하고 편지 보내고 했대요. 아내가 부산에 피난 갔다고. 근데 연락이 안 된다고. 주소도 정확히 모른다고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철수 씨가 저를 찾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됐냐고 민지가 물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2달쯤 있다가 다시 북으로 갔다고 하셨어요. 부모님이 평양에 계셔서 혼자 두고 올 수 없다고. 아내 찾으러 왔는데 못 찾으니까 다시 올라간 거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70년 동안 우리는 엇갈린 거였습니다. 철수 씨는 1951년에 서울까지 왔었어요. 저를 찾아서. 하지만 저는 부산에 있었고 주소도 몰랐고 그래서 찾지 못하고 다시 북으로 돌아간 거였습니다. 김 할머니가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떠나기 전에 한 일이 있다고요. 반지를 가지고 와서 세공사한테 부탁해서 안쪽에 뭔가를 새겼다고 하셨습니다. 주소요? 네. 이 집 주소요. 그리고 날짜도. 김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아내가 이 반지를 끼고 있을 거라고. 언젠가 이 반지를 보게 되면 여기 주소가 새겨진 걸 알 거라고. 그럼 내가 아내를 찾으러 왔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제 손에 붕대를 봤습니다. 그 안에 반으로 갈라진 반지가 있었어요. 철수 씨가 이렇게라도 메시지를 남기셨던 거구나. 그분은 그 후로 어떻게 됐냐고 민지가 물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모른다고. 북으로 갔으니까 그 후로는 소식이 없었다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민지도 조용했어요. 한참 만에 민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나 보다고요. 그래, 70년 전에 여기까지 오셨는데 우리가 엇갈렸다고 말했습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실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북쪽? 70년이 지났으니 아마도 돌아가셨겠지요.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거리가 흘러갔어요. 70년 전 철수 씨도 이 거리를 걸으셨을까요? 저를 찾으며.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반지를 꺼내 봤습니다. 반으로 갈라진 반지. 안쪽에 새겨진 주소. 서울 중구을지로 세가 72번지 1951년 3월 15일. 철수 씨, 당신이 날 찾으러 왔었구나. 미안해요. 내가 부산에 있어서. 우리가 엇갈려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70년 동안 우리는 서로를 그리워했을 거예요. 철수 씨는 북쪽에서, 저는 남쪽에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가 급히 전화를 했습니다. 큰일 났다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민지가 인터넷에서 검색해봤다고 했어요. 이철수라는 이름으로. 그래서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한적 십자사 이상가족 찾기 사이트에 이철수라는 이름이 있다고요. 1925년생, 평양 출신, 아내 이름 박영희. 제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민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할아버지가 살아계신 거 아닐까요? 민지가 노트북을 들고 우리 집에 왔습니다. 화면에는 대한적 십자사 이상가족 찾기 사이트가 떠 있었어요. 이철수, 1925년생, 평양 출신, 아내 박영희, 등록일 1997년 8월 3일.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이게 진짜 철수 씨일까요? 생년도도 맞고 평양 출신도 맞고 아내 이름도 박영희였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민지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분명 할아버지라고요. 하지만 1997년이면 27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철수 씨가 72이셨다면 지금은 100살이에요. 정말 살아계실까요? 저는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이철수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 아니냐고. 그리고 1997년이면 27년 전인데 그분이 지금도 살아있을까요?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희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74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또 실망하면 저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민지는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한다고 했어요. 일단 적십자사에 신청해보고 인터넷에도 글 올려보겠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탈북하신 분들이 많으니 혹시 할아버지 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른다고요. 며칠 후 우리는 대한적십자사를 방문했습니다. 담당자가 신청서를 건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신청인 박영희, 찾는 사람 이철수, 관계 배우자, 마지막으로 본 날 1950년 6월 27일, 장소 평양역. 74년 전 일을 어제처럼 기억하며 적었습니다.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거의 없다고요. 2018년 이후로 한 번도 없었대요. 북한에서 응하질 않아서요. 그럼 이 신청은 소용없는 건가요? 소용없다는 건 아니지만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그렇지. 집으로 돌아온 후 민지가 여러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탈북민 커뮤니티, 이산가족 찾기 카페, SNS에도요. 평양 출신 이철수 할아버지를 찾습니다. 1950년 전쟁 때 헤어진 아내 박영희가 74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1951년 서울까지 아내를 찾으러 오셨다가 다시 북으로 가셨습니다. 혹시 이분을 아시거나 소식을 아시는 분 계시면 연락 주세요. 민지는 이제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동네 복지관에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영희야, 네가 이산가족 신청했다며? 이 나이에 무슨 그 사람 살아있겠냐고들 했어요. 그리고 설령 살아있어도 널 기억이나 할까? 74년이 넘었는데. 저는 그 사람은 날 기억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영희야, 정신 차려. 그 사람 재혼했을 수도 있어. 자식도 있고 손주도 있고. 그런데 갑자기 74년 전 아내가 나타나면 어쩌려고. 민폐야, 민폐. 이제 그만 잊어. 할머니들은 모두 부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민지가 글을 올린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민지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안 될 거라는 것을요. 밤에 잠들 수 없었습니다. 재혼했을 수도 있어. 자식들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철수 씨를 찾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끝내는 게 나을까요? 저는 반지를 꺼내봤습니다. 반으로 갈라진 반지. 하지만 여전히 제게는 소중한 것. 철수 씨, 당신도 저를 기억하고 계실까요? 3주째 되던 날 민지의 핸드폰에 알림이 왔어요. 댓글이 달렸다고 했습니다. 저 평양 출신 탈북민입니다. 이철수라는 이름 들어본 것 같은데 제 고향 동네에 그런 분 계셨어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급히 답글을 달았어요. 정말요? 혹시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전화 통화 가능하신가요? 30분 후 답글이 왔습니다. 전화 드릴게요. 번호 알려주세요. 그날 저녁 민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40대 남자 목소리였어요. 자기는 박철호라고 2021년에 탈북했는데 같은 동네에 이철수 할아버지 계셨다고 했습니다. 2021년이면 3년 전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살아계셨단 말씀이세요? 네, 제가 탈북할 때까지는 살아계셨다고요. 저도 모르게 제가 물었습니다. 어떤 분이셨는데요? 박철호 씨가 대답했어요. 할머니세요. 이철수 할아버지. 아내분이시고요. 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할아버지가 할머니 많이 그리워하셨대요. 정말 많이요. 박철호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혼자 사셨대요. 재혼 안 하시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대요. 남쪽에 아내 두고 왔다고 언젠가 만날 거라고. 할아버지 집에 가면 낡은 사진 하나 걸려 있었대요. 젊은 여자 사진. 매일 그 사진 보면서
영희야 하고 부르셨대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철호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힘들게 사셨대요. 남쪽 갔다 온 사람이라고 감시받고 1960년대에 한번 수용소도 다녀오셨대요. 남쪽 아내 찾으러 갔다 왔다고 해서요. 수용소를.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 씨가 저 때문에 고생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박철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2010년대 후반부터 치매가 오셨대요. 제가 탈북하기 2년 전쯤부터 심해지셨다고요. 얼마나 심하셨는데요. 가족도 못 알아보실 정도였대요. 아드님, 따님 계셨는데요. 아들, 딸이요. 네, 할아버지 재혼은 안 하셨지만 70년대에 양자, 양녀를 들이셨대요. 혼자 늙어가시니까요. 근데 치매 오시고 나서는 자식들도 못 알아보셨대요. 그냥 영희야 영희야만 부르셨대요. 할머니 이름만 부르시고 영희 어디 갔어 영희? 왜 안 와? 그것만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지가 저를 붙잡았어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할아버지, 지금 어떠신가요? 박철호 씨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게 제가 2021년에 탈북했으니까 그 후로는 모르겠다고요. 그때까지는 살아계셨는데 지금은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지가 제 등을 토닥였어요. 철수 씨가 나만 기다렸어요. 재혼도 안 하고 양자만 드리고. 근데 치매가요. 민지야 철수 씨가 날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어요. 74년 만에 만나는데 날 못 알아보시면요. 저는 상상만 해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도 가야 해요. 철수 씨를 만나야 해요. 기억하시든 못하시든. 74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 없어요. 민지야 도와줄래요. 철수 씨 만날 수 있게요. 민지가 제 손을 꽉 쥐었어요.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민지는 탈북 지원 단체들에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공식적으로는 정부 차원 이상가족 상봉밖에 없는데 요즘은 그것도 안 된다고 했어요. 비공식적으로는요. 글쎄요, 위험하긴 한데 중국 통해서 접촉하는 경우도 있긴 있대요. 하지만 불법이고요. 민지는 여러 곳에 알아봤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한 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방법이 있대요. 중국에 있는 조선족 브로커를 통하면 북한 쪽에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대요. 돈은 좀 들지만요. 돈은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철수 씨한테만 닿을 수 있다면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2주 후 민지가 급히 전화를 했습니다. 연락 왔대요. 중국 브로커가 철수 할아버지한테 메시지 전달했대요. 그래서 뭐래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답장 보내셨대요. 뭐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러셨대요. 영희를 만나고 싶다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74년 만에 철수 씨의 목소리가 제게 닿았습니다. 민지가 중국 브로커와 통화를 연결했습니다. 중국어 억양이 섞인 한국말이 들렸어요. 자기는 중국 영일에서 사는 조선족이고 이름은 김성호라고 했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제 남편한테 메시지 전해주셔서요. 김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답장 주셨다고요. 제 친척이 평양에 있어서 그쪽을 통해서요. 철수 씨가 뭐라고 하셨냐고 물으니 편지를 쓰셨대요. 손으로 직접. 김성호 씨가 사진 찍어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민지의 핸드폰에 사진이 왔어요. 떨리는 글씨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영희야, 나야 철수야. 정말 네가 날 찾았니? 나는 네가 이미 죽었을 줄 알았어. 미안하다, 못 찾아가서. 영희야, 보고 싶다. 한 번만 더 보고 싶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74년 전 철수 씨의 글씨와 똑같았어요. 더 떨리고 흐릿하지만 분명 철수 씨였습니다. 김성호 씨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만날 수 있냐고 물으니 쉽지 않다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북한에 계시니 할머니가 북한에 가실 수는 없고 할아버지가 남쪽으로 오시는 것도 어렵대요. 나이가 100살 가까우시고 건강도 안 좋으시고요. 그럼 방법이 없냐고 물으니 김성호 씨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하대요. 중국에서 만나는 거래요. 제가 할아버지를 중국으로 모셔올 수 있다고. 물론 불법이고 위험하지만요.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위험하면 안 된대요. 할아버지 연세도 많으신데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냐고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민지야, 이게 마지막 기회야. 얼마냐고 물으니 1,000만 원 정도 든대요. 알겠다고 보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민지가 제 팔을 잡았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민지야, 나는 88이야. 언제 죽을지 몰라.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 아니면 영영 못 만나. 일주일 후 김성호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달 15일에 중국 영일에서 만날 수 있대요. 제가 할아버지를 모셔올 테니 할머니는 그날 영일로 오시면 된대요.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다음 달 15일, 74년 만에 철수 씨를 만나는 날.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철수 씨가 저를 알아보실까요? 치매가 심하시다고 했는데요. 그때 박철호 씨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북에 있는 지인한테 연락해 봤다고요. 이철수 할아버지 상태 확인해 달라고요. 어떻다고 하던가요? 박철호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많이 안 좋으시대요. 치매가 심해지셔서 거의 누워 계신데요. 말씀도 잘 못하시고요.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박철호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요, 할머니 이름만 부르신대요, 계속. 영희야, 영희야. 그것만 반복하신대요. 만남을 한 달 앞두고 저도 병원에 갔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려고요. 혈압이 많이 높고 심장도 약하대요. 장거리 여행은 피하시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비행기 같은 거,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대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중국 영일까지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요. 제가 꼭 가야 하는 곳이 있다고 중국이라고 말했더니 의사는 안 된다고 했어요. 건강상 절대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꼭 가야 한다고 74년 만에 만나는 사람이라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요. 의사는 한숨을 쉬며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가 찾아왔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대요. 회사 일이 있을 텐데요. 괜찮대요. 휴가 내겠대요. 할머니 혼자 못 가시게 한대요. 건강도 안 좋으신데요. 제가 꼭 같이 가겠대요. 할아버지 만나는 거 지켜보고 싶대요. 저는 민지를 안았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출발 일주일 전 김성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아버지 아드님이 같이 오신대요. 양아드님. 할아버지 혼자 보내기 불안하시대요. 저는 조금 긴장됐습니다. 철수 씨의 양아들. 그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버지를 평생 혼자 살게 만든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틀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박영희 할머니시죠?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이철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이름은 이민호라고 합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철수 씨의 양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아버지 모시고 가겠다고 했어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민호 씨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우리 아버지 아내가 맞나요? 네요. 아버지는 평생 박영희라는 이름만 부르셨는데 전 한 번도 할머니를 본 적이 없다고요. 그분은 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확인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니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신 게 있대요. 아내에게 반지를 끼워줬다고, 금반지. 그걸 절대 빼지 말라고 했다고요. 저는 제 손을 봤습니다. 붕대로 감긴 약지. 반지 있냐고 물으시길래 있다고. 74년 동안 끼고 있었다고. 얼마 전에 병원에서 절단했지만요. 이민호 씨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어요. 정말 할머니셨구나. 죄송합니다. 의심해서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이민호 씨의 목소리에서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할머니를 기다리셨는지 아세요? 평생이에요. 재혼도 안 하시고 매일 밤 할머니 이름 부르시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대요. 대체 어떤 여자길래 아버지가 그렇게요. 죄송하다고 말했더니 아니래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래요. 전쟁이 나쁜 거죠. 할머니 꼭 만나셔야 한대요. 아버지를요. 아버지가 치매로 할머니를 못 알아보실 수도 있대요. 알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 목소리는 아실 거래요. 아버지는 74년 동안 할머니 이름을 불렀대요. 그 목소리를 분명 아실 거래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출발 하루 전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민지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되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했어요. 무섭냐고 물으니 무섭다고. 철수 씨가 날 못 알아보시면요. 민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알아보시든 못 알아보시든 할머니는 후회 안 하실 거래요. 왜냐고 물으니 만나시니까요. 74년 만에요. 그것만으로도 기적이래요. 저도 웃었어요. 그래요. 만나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반으로 갈라진 반지. 민지야, 이거 봐. 내가 이걸 철수 씨한테 보여줄 거야. 그럼 기억하실 거야. 분명히요. 저는 반지를 꽉 쥐었습니다. 내일이면 철수 씨를 만납니다. 74년 만에. 제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두려우면서도 설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중국 영일행 비행기. 저는 창밖을 봤어요. 구름 위를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 이제 곧 만나요? 제 손 안에는 반지가 있었습니다. 74년을 함께한 약속의 증거. 3시간 후 우리는 중국 영일에 도착했습니다. 김성호 씨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도 도착하셨대요. 호텔에 계신대요. 지금 만날 수 있냐고 물으니 김성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도 기다리고 계신데요. 우리는 차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15분. 15분 후면 철수 씨를 만납니다. 74년 만에. 호텔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민지가 제 휠체어를 밀어주었어요. 복도 끝 3색 5호 앞에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철수 씨의 양아들 이민호 씨였어요. 그분이 저를 보더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철수 씨에게서 제 이야기만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어요. 창가 침대에 누군가 누워 있었습니다. 민지가 휠체어를 천천히 밀었어요. 침대로 다가갈수록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봤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마른 얼굴에 주름투성이 손. 하지만 알아볼 수 있었어요. 74년이 지났어도 늙었어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입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철수 씨. 74년 만에 부르는 이름이었어요.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흐릿한 눈동자가 저를 봤어요. 하지만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표정도 없었어요. 이민호 씨가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평생 찾으시던 분이라고, 박영희 할머니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철수 씨는 고개를 갸우뚱하시며 물으셨습니다. 누구냐고, 너희가 누구냐고.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를 못 알아보시는구나. 74년을 기다렸는데, 겨우 만났는데,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는구나.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꺼냈습니다. 반으로 갈라진 그 반지. 1950년에 제 손가락에 끼워주셨던 반지를 철수 씨 앞에 내밀었어요. 기억하시냐고 우리 반지라고 말했습니다. 철수 씨가 반지를 보셨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한참을 보시더니 어디서 봤는데 하고 중얼거리셨습니다. 하지만 이내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이민호 씨가 저를 복도로 모셨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더 심해져서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하신다고 했어요. 이름도 나이도 어디 사는지도 모르신다고요. 다만 영희라는 이름만 가끔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영희가 누구냐고 물으면 그것도 모르신대요. 74년을 기다렸는데, 겨우 만났는데, 철수 씨는 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민호 씨가 제게 아버지의 74년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제가 모르는 철수 씨의 삶을요. 1950년 전쟁 때 평양에 남으신 후 1951년 3월에 몰래 남쪽으로 내려오셨답니다. 저를 찾으러. 2달 동안 미치도록 찾으셨대요. 부산까지 가려고 하셨지만 돈도 없고 길도 몰라서 못 가셨답니다. 그러다 평양에 계신 부모님이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어쩔 수 없이 다시 북으로 돌아가셨대요. 저를 못 찾고. 북에 돌아가신 후가 진짜 지옥이었다고 했습니다. 남쪽 갔다 온 게 들키셔서 1962년에 수용소에 끌려가셨답니다. 10년 동안. 고문당하시고 굶으시고 거의 죽을 뻔 하셨대요. 그래도 제 이름만 부르셨답니다. 영희야, 영희야 하면서. 제 가슴이 찢어졌어요. 제 때문에 철수 씨가 그런 고통을 겪으신 거였습니다. 1912년에 나오신 후에도 재혼하지 않으셨답니다. 주변에서 재혼 권유를 많이 했지만 절대 안 하셨대요. 아내가 남쪽에 있다고 죽어도 재혼 안 한다고 하셨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대요. 남쪽 아내가 74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널 기다리고 있을 것 같냐고. 그래도 철수 씨는 저를 믿으셨답니다. 영희는 안 그래. 영희는 날 기다릴 거야 하시면서. 그래서 평생 혼자 사셨답니다. 1918년에 이민호 씨를 양자로 들이셨대요. 고아였던 민호 씨를 거두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는 내 아들이지만 진짜 어머니는 따로 있다고. 남쪽에 박영희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네 진짜 어머니라고. 그렇게 이민호 씨를 저의 아들처럼 키우셨답니다. 이민호 씨가 결혼할 때도 손주가 태어났을 때도 철수 씨는 늘 말씀하셨답니다. 영희한테 보여줘야 하는데 영희가 보면 좋아하겠다 하시면서 평생 저만 생각하셨던 겁니다. 이민호 씨가 낡은 공책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철수 씨가 쓰신 편지들이었습니다. 제게 보내지 못한 편지들. 매년 제 생일, 결혼기념일에 쓰신 편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영희야. 오늘은 네 생일이지. 영희야. 오늘 눈이 왔어. 너도 추우니. 영희야, 보고 싶다. 수십 년치 편지들을 읽으며 저는 울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어요. 저도 재혼 안 했다고, 74년 동안 철수 씨만 기다렸다고, 반지도 한 번도 안 벗었다고, 우리 둘 다 서로만 기다린 거라고. 저는 다시 철수 씨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철수 씨는 여전히 누워 눈을 감고 계셨어요.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철수 씨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투성이지만 여전히 따뜻한 손이었어요.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내가 부산에 있어서 못 찾아서 엇갈려서 미안하다고.
그래도 이렇게 만났잖냐고 74년 만에 만났잖냐고 말하며 울었습니다. 그때 철수 씨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제 손을 쥐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 씨가 천천히 눈을 뜨시더니 저를 보셨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이 목소리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고.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철수 씨가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영희가 어디 갔냐고. 찾아야 하는데 어디 갔냐고. 저는 여기 있다고 제가 영희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 눈빛이 다시 흐려지시더니 다시 눈을 감으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밤이 되어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지가 옆에 있었어요. 괜찮으냐고 물었지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괜찮다고. 74년을 기다렸는데 날 못 알아보신다고. 이렇게 만나도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민지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내일 다시 가보라고. 내일은 다를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밤 10시쯤 이민호 씨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할머니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갑자기 깨어나시더니 영희 어디 갔냐고 하신답니다. 저는 급히 일어나 철수 씨 방으로 갔습니다. 철수 씨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시며 제 이름을 부르고 계셨어요. 영희 하고. 제가 방에 들어가자 철수 씨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한참을. 아주 한참을.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너 늙었네.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철수 씨가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74년 만에. 저는 철수 씨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네, 늙었어요. 저도 이제 88이에요. 철수 씨도 늙으셨고요. 하지만 알아봐 주셔서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철수 씨가 제 얼굴을 만지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주름투성이 손가락이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영희야, 정말 너야. 네, 저예요. 영희예요. 철수 씨가 작게 웃으셨어요. 74년 전에 그 미소였습니다. 찾았구나. 내가 드디어 널 찾았어. 아니에요. 제가 찾은 거예요. 철수 씨를요. 이민호 씨와 민지가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철수 씨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영희야. 철수 씨가 말씀하셨어요. 못 찾아가서 미안해. 평양에서 못 나가서. 괜찮아요. 저도 미안해요. 부산에 있어서 못 만나서요. 우리 엇갈렸죠. 철수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1951년에 서울까지 갔었어. 을지로. 거기서 2달 동안 너를 찾았어. 알아요. 반지에 주소 남겨주셨잖아요. 철수 씨가 제 손을 봤습니다. 반지는? 여기 있어요. 저는 붕대를 풀고 반지를 꺼냈어요. 병원에서 잘랐지만 가져왔어요. 철수 씨가 반지를 보시더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리셨어요. 평생 끼고 있었구나. 네, 한 번도 안 벗었어요, 철수 씨. 우리는 1시간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74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요. 철수 씨는 북에서의 삶을 말씀하셨어요. 수용소에 갔던 일, 혼자 늙어가던 일, 매일 밤 제 이름을 부르던 일. 저도 남쪽에서의 삶을 말했어요. 공장에서 일하던 일, 수진이를 입양한 일, 매일 철수 씨를 기다리던 일. 우리 둘 다 재혼 안 했어요. 서로만 기다렸어요. 74년 동안. 철수 씨가 제 손을 쥐며 말씀하셨습니다. 고생했어, 영희야. 아니에요. 철수 씨가 더 고생하셨어요. 그때 철수 씨의 눈빛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야. 네. 나 피곤해. 그럼 좀 주무세요. 저는 철수 씨를 침대에 눕혔어요. 철수 씨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가 오래 못 깨어 계세요. 요즘 깨어 계시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괜찮다고 주무시는 동안 옆에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철수 씨 침대 옆에 앉았어요. 철수 씨는 평화롭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철수 씨가 깨어나셨습니다. 저는 반가워서 손을 잡았어요. 철수 씨, 주무셨어요. 그런데 철수 씨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어요. 누구세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예요, 영희예요. 영희. 철수 씨가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영희가 누구지? 아까 저를 알아보셨잖아요. 늙었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철수 씨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나 그런 말 안 했는데. 여기가 어디죠? 누구세요, 당신들? 이민호 씨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민호예요. 철수 씨가 이민호 씨를 봤습니다. 민호. 아들. 그리고 저를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야?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철수 씨가 다시 저를 잊으셨어요. 30분 전에는 저를 알아보셨는데 이제는 다시 모르셨어요. 이민호 씨가 저를 복도로 모셨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괜찮다고, 전혀요. 아까 저를 알아보셨는데 이제 또 잊으셨어요. 이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그러세요. 잠깐 정신이 들었다가 다시 흐려지시고 몇 분 간격으로 반복되세요. 그럼 계속 이러실 거예요. 이민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74년을 기다렸는데, 겨우 만났는데, 30분 알아보시고 다시 잊으시면 무슨 소용인가요? 민지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알아보셨어요. 잠깐이라도, 30분이라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철수 씨는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철수 씨. 철수 씨가 저를 봤습니다. 누구세요? 영희예요. 철수 씨 아내요. 아내. 철수 씨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나 결혼 안 했는데. 아내가 어디 있어? 했어요. 1950년에요. 평양에서요. 철수 씨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1950년. 평양. 그때 전쟁 났잖아. 네, 맞아요. 철수 씨가 갑자기 불안해하셨어요. 영희. 영희 어디 갔어? 영희 찾아야 하는데. 저예요. 제가 영희예요. 아니야, 넌 영희 아니야. 철수 씨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영희는 젊어. 21살이야. 넌 누구야?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늙었어요. 철수 씨도 늙으셨듯이요. 우리 74년이 지났어요. 하지만 철수 씨는 믿지 않으셨어요. 그날 저는 호텔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지가 옆에 있었어요.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질 거예요. 내일 다시 가봐요.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철수 씨 방으로 갔습니다. 철수 씨는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저는 다가가서 인사했습니다. 철수 씨, 안녕하세요. 철수 씨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당신, 어제 본 것 같은데. 네, 어제 뵀어요. 철수 씨가 제 얼굴을 자세히 보셨습니다. 누구더라? 영희예요. 영희. 철수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영희. 내 아내. 네, 맞아요. 또 알아보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것을요. 과연 10분 후 철수 씨는 다시 저를 잊으셨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그랬습니다. 알아보셨다가 잊으시고, 알아보셨다가 잊으시고, 몇 번이나 반복됐어요. 그때마다 제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이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가 요즘 더 심해지셨어요. 오래 못 가실 것 같아요. 뭐라고요? 의사가 그러던데 길어야 몇 주래요.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74년 만에 만났는데 몇 주밖에 못 있다고요. 그것도 저를 기억 못 하시면서요. 저는 그날 밤 많이 울었습니다. 민지가 제 등을 토닥였어요. 할머니, 그래도 만나셨잖아요. 74년 만에요. 하지만 이게 무슨 만남인가요? 철수 씨는 저를 기억 못 하시는데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철수 씨 방으로 갔습니다. 철수 씨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저는 철수 씨 손을 잡았어요. 그냥 조용히 손만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철수 씨가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한참을. 아주 한참을. 그러고는 작게 웃으셨습니다. 영희야, 오늘도 왔구나. 네, 왔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철수 씨가 제 손을 쥐셨어요. 고마워. 매일 와줘서. 당연하죠, 철수 씨.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철수 씨가 저를 기억하시는 시간이 더 길었어요. 1시간 정도.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철수 씨가 물으셨어요. 영희야, 너 행복했어? 네, 행복했어요. 거짓말이었지만요. 철수 씨가 웃으셨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얼굴에 다 쓰여 있어. 저도 웃었어요. 그럼 철수 씨는 행복하셨어요? 철수 씨도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 외로웠어. 평생. 우리는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영희야. 나 때문에 고생했지? 아니에요. 저도 미안해요. 서로 미안하다고 했어요. 철수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영희야, 나 이제 곧 죽을 것 같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니야, 느껴져. 내 몸이 말해줘. 철수 씨가 제 손을 꽉 쥐셨어요. 영희야, 다음 생에는 꼭 만나자. 꼭이야. 전쟁 같은 거 없는 데서. 제가 울며 대답했습니다. 네, 꼭 만나요. 철수 씨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뜨지 않으셨어요. 아니, 뜨셨지만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철수 씨는 계속 잠만 주무셨어요. 가끔 깨어나셨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냥 영희야, 영희야 하고 중얼거리시다가 다시 주무셨어요. 의사가 왔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대요. 저는 철수 씨 침대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손을 잡고 있었어요. 철수 씨, 저 여기 있어요. 영희, 여기 있어요. 하고 계속 말했습니다. 철수 씨는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숨만 쉬고 계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철수 씨의 호흡이 점점 약해졌어요. 이민호 씨가 울고 있었습니다. 민지도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철수 씨, 보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요. 74년 동안 매일 생각했어요. 이렇게라도 만나서 다행이에요. 고마워요, 철수 씨. 사랑했어요. 철수 씨의 손이 약하게 제 손을 쥐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약하게. 그날 밤 철수 씨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제 손을 잡은 채로요. 철수 씨가 돌아가신 후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중국 영일에서요. 북한으로 모실 수도 없고 남한으로 모실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중간인 이곳에서요. 작은 장례식이었습니다. 이민호 씨 가족, 민지, 저, 그리고 김성호 씨. 우리가 전부였어요. 관 앞에 철수 씨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이었어요. 25살쯤 되어 보이는 철수 씨. 평양 사범학교 선생님이던 시절의 사진. 제가 사랑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관 앞에 앉아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민지가 제 옆에 있었어요. 이민호 씨도 울고 계셨습니다.
이민호 씨가 제게 뭔가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거요. 낡은 공책이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쓰신 일기래요. 할머니가 가지시라고요. 저는 공책을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7일. 영희를 보냈다. 기차로. 나는 평양에 남았다. 부모님 때문에. 영희야, 미안하다. 꼭 찾아갈게.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1951년 3월 15일. 오늘 서울에 도착했다. 을지로 7.2번지에 방을 얻었다. 영희야, 어디 있니? 부산에 있다는데 주소를 모르겠다. 전화도 안 된다. 어떻게 찾지? 1951년 4월 20일. 한 달째 찾고 있다. 부산까지 가고 싶은데 돈이 없다. 길도 모르겠다. 영희야, 나를 용서해줘. 1951년 5월 10일. 평양에서 정갈이 왔다. 어머니가 위독하시다고. 돌아가야 한다. 영희를 못 찾았는데. 영희야, 미안하다. 나는 나쁜 남편이다. 1951년 5월 15일. 오늘 반지를 세공세에게 맡겼다. 안쪽에 이곳 주소를 새겨달라고 했다. 영희가 언젠가 이 반지를 보면 내가 여기까지 왔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눈물로 글씨가 흐려져서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민지가 제 어깨를 안았어요. 할머니. 저는 민지를 안고 울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철수 씨를 화장했습니다. 유골은 반으로 나눴어요. 절반은 이민호 씨가 북한으로 가져가실 거예요. 철수 씨가 태어난 곳에 뿌리시겠대요. 나머지 절반은 제가 남한으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공항에서 이민호 씨와 작별했습니다. 이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아버지가 행복하셨을 거예요. 마지막에 할머니를 만나서요.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를 기억도 못 하셨는데요. 이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기억하셨어요. 아버지 마지막 날 밤에요. 제가 아버지 옆에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주무시고 계셨고요. 네요. 그때 아버지가 눈을 뜨시고 저를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민호야, 영희가 왔더라. 정말 왔어. 내가 드디어 영희를 만났어. 기억하시냐고 물으니 아버지가 웃으셨대요. 기억해, 다 기억해. 우리 영희 많이 늙었더라. 근데 여전히 예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요? 정말 그러셨어요. 이민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대요. 행복했어. 영희 만나서 행복했어. 이제 마음 놓고 갈 수 있겠어. 저는 울었습니다. 철수 씨가 저를 기억하셨어요. 마지막까지요. 이민호 씨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도 행복하셨죠? 네, 행복했어요. 74년 만에 만나서요. 우리는 작별했습니다. 이민호 씨는 북쪽으로, 저는 남쪽으로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제 마음이 달라진 거겠죠. 저는 철수 씨의 유골함을 제 방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제 반지를 놓았어요. 반으로 갈라진 반지. 74년을 함께한 약속의 증거. 철수 씨, 이제 편히 쉬세요. 저도 곧 갈게요. 그때 만나요. 며칠 후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철수 씨의 일기를 계속 읽고 싶었거든요. 1962년 8월 10일. 오늘 수용소에 끌려갔다. 남쪽 갔다 왔다고. 영희야, 나 때문에 미안하다. 1972년 4월 3일. 수용소에서 나왔다. 10년 만이다. 영희야, 나는 아직 살아있다. 너는 잘 있니? 1978년 6월 15일. 오늘 민호를 양자로 들였다. 외롭다. 영희야, 네가 있었으면 좋겠다. 1985년 3월 2일. 오늘은 네 생일이지. 56살이구나. 나도 60이 됐다. 늙었다. 영희야, 생일 축하해.
1997년 8월 3일. 오늘 적십자에 이상가족 신청을 했다. 혹시 네가 볼까 싶어서. 영희야, 나 여기 있어. 2010년 1월 1일. 새해다. 60번째 새해를 너 없이 맞는다. 영희야, 보고 싶다. 202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다. 우리 결혼한 지 70년이 넘었구나. 영희야, 사랑한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2020년 12월 25일이 철수 씨의 마지막 일기였어요. 저는 일기장을 덮고 울었습니다. 철수 씨도 저처럼 평생 저를 생각하셨던 거예요. 한 달 후 저는 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어요. 2024년 9월 15일. 오늘 철수 씨를 만났다. 74년 만에. 늙은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었다. 행복했다. 비록 며칠뿐이었지만. 철수 씨, 고마웠어. 만나줘서. 사랑했어. 평생.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가을이었습니다. 낙엽이 지고 있었어요. 철수 씨, 보고 있어요. 곧 갈게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저는 여전히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일주일에 3번 들렀어요. 할머니 밥 드셨어요? 약 드셨어요? 하고 챙겨주었습니다. 저는 매일 철수 씨의 유골함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철수 씨, 오늘 날씨가 추워요. 철수 씨도 춥지 않아요. 철수 씨, 오늘 민지가 왔어요. 철수 씨도 만나고 싶으시죠? 민지가 걱정했습니다. 할머니, 밥 좀 드세요. 하지만 저는 입맛이 없었어요. 철수 씨를 만나고 나서부터 뭔가 다 소용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꿨습니다. 철수 씨가 나왔어요. 젊은 모습의 철수 씨였습니다. 25살, 평양 사범학교 선생님이던 시절의 모습. 철수 씨가 손을 내밀었어요. 영희야, 가자. 어디요? 우리 집. 우리 집이 어딘데요? 철수 씨가 웃으셨습니다. 평양. 전쟁 전의 평양. 우리가 행복했던 그곳. 저도 젊어져 있었어요. 21살. 철수 씨와 결혼하던 그때의 모습. 저는 철수 씨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가요. 우리는 함께 걸었어요. 어디론가. 밝은 곳으로. 따뜻한 곳으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침이었어요. 민지가 옆에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 좋은 꿈 꿨어. 민지에게 부탁했습니다. 민지야, 내가 죽으면 화장해줘. 할머니요. 네. 그리고 유골반은 철수 씨랑 섞어서 평양 쪽 바다에 뿌려줘. 나머지 반은 남쪽 바다에 뿌려주고. 민지가 울었어요. 할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니야, 준비해야지. 나 이제 89이야. 언제 갈지 몰라. 민지야, 약속해줘. 민지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 받으러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그래요. 언제쯤일까요? 의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 낡은 종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74년 동안 모아둔 것들이요. 1950년 결혼식 때 받은 청첩장, 철수 씨가 쓴 편지 한 장, 제가 부산에서 찍은 사진 한 장, 그리고 반지. 저는 이것들을 상자에 담았어요. 그리고 민지에게 줬습니다. 민지야, 내가 죽으면 이걸 철수 씨랑 같이 묻어줘. 바다에 뿌릴 때 같이요. 민지가 상자를 받으며 울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2024년 크리스마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눈이 오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와 결혼한 지 74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1950년 6월에 결혼했으니까요. 아니,
따지고 보면 76년째인가요? 2024년이니까요. 저는 철수 씨 유골함 앞에 앉았습니다. 철수 씨, 오늘 크리스마스예요. 기억하세요? 우리 결혼 기념일이요. 뭐, 정확한 날은 6월이지만 그냥 오늘로 할게요. 저는 상자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케이크였습니다. 민지가 사다 준 거예요. 촛불 하나를 꽂았습니다. 철수 씨, 우리 74년 됐어요. 아니, 76년인가? 어쨌든 오래됐죠. 행복했어요. 비록 떨어져 있었지만 철수 씨 생각하며 산 74년이었어요. 저는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손을 모았어요. 소원을 빌었습니다. 다음 생에는 헤어지지 말게 해주세요. 전쟁 같은 거 없는 곳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촛불을 불어 끌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가 저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할머니, 많이 드세요. 고마워 민지야. 네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민지가 울먹였습니다. 저도 할머니 있어서 행복해요. 엄마 돌아가시고 너무 외로웠는데 할머니가 계셔서요.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며칠 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 저는 89이 됐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가슴이 아팠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어 민지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지야. 할머니요. 민지야,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사랑한다, 민지야. 편안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철수 씨, 이제 갈게요. 기다렸죠? 74년 동안 저를 기다린 것처럼 4년 기다려 주셔서 고마워요. 이제 만나러 갈게요.